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처서가 되었어야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이 비로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단 전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선해지니까. 네, 좀 살만합니다. 살 것 같아요. 양호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꼭 이야기해야 돼요. 부서에 막 뭘 공부하고 적고 계세요. 인사 같은 것도 이제 필요 없어. 꼭 이야기해야 된다. 노벨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만 살 길이다. 굉장히 이색적인 상황이 요즘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경. 아니, 우리 양 박사님이 다른 종편에서 다 잘리셔가지고 여기밖에 돈 받는 데가 없다고. 아니, 나는 정말 이번에 사드 에 대해서 결정적인 피해자야.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놈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잘라야지. 너무 생계가 막막하게 됐어요. 아니, 뭐 사실 진지게 잘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사드가 핑계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뭐 여기 스튜디오 안뿐만 아니라 요 바깥에 여의도에서도 연일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호남 출신의 당 대표가 선출되더니 이번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영남의 TK 출신 여성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의외성에 주목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진적인 어떤 지역주의 구도를 다시 확인하게 돼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뭐 하여튼 간에 이번 추미애 대표 당선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 기반의 야당의 그 경북 출신의 당 대표, 그 다음에 영남 기반의 여당의 호남 출신의 당 대표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다 친문당, 그 다음에 뭐 친노 친문 싹쓸이, 그 다음에 이대문이죠. 이래도 저래도 대선 후보는 문재인, 이랬고 이대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보도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됩니다. 어쨌든 반문 세력들은 국민의당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범주류라고 해가지고 범친노 이래가지고 뭐 정세균계, 그 다음에 뭐 이종걸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범주류 또는 범친노들이 선거를 해서 그 친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돼야 당대표가 누가 돼야 범친노당 또는 뭐 범친문당이 아니죠. 이종걸이 돼야 범친문당이 아닌가요? 이종걸 선수도 결국은 범주류 와 함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파 공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재 제1야당의 위상들을 상당히 흔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사실 추미애야말로 한때 가장 반노의 선봉안이었습니다. 탄핵의 이 주축이었고 장본인이고 당사자였던 이런 이 전력을 가지고 이제 있고. 그 감정적 앙금이 이제 좀 친문 세력에서 좀 사라졌나 보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대의명분에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월호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2부에서 방송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권 교체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야당의 입장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가느냐. 정권 교체라는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중도 외연 확장이든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실제 해야 될 정책을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해야 되는 법 제도들을 정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안 그러면 제대로 되고 선명한 정책적 슬로건을 들고 정권 교체를 향해서 가고 정권 교체 이후에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보해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추미애 당대표의 이후 행보들이 관심이지 추미애 당대표가 친문 세력에 의해서 옹립받았다라고 하는 그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흔들려고 하는 의도와 그다음에 그 의도가 너무 뻔한 거죠. 너무 의도가 뻔한 거죠. 그다음에 추미애가 잘 못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의 이 평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고급 분석은 양 박사님한테 맡기고요. 아유 저급한 생계형 평론가가 상식에 입각한 분석 항상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말고 그냥 더 민주당 욕 하나 하려고요.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계속 올라가만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래서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 되더라도 특조위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를 지금 의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조위가 그 법적으로 지난번 조사 기한 끝났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했을 때 야 하반기에 우리 저 일해야 되니까 돈 줘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104억이거든요. 그 논의를 지금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될 가능성 많아요. 뭐. 그런데 아무튼 추경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6일인가 또 전체 회의했거든요. 예결산특별위원회. 근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한 20명이 넘어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거기 한 50명 되거든요. 그중에 20명이 넘는데 국민의당이 6명인가 그렇고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뭐 종이에 써가지고 내지도 않고 말로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정의당의 오직 정의당의 최혜선 의원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만약 연장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되니 104억을 배정해라라고 혼자 얘기했죠. 이게 뭐 추경 예산에 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정의당이 한 명이 얘기하면 그 되나요? 그리고 제1야당하고 제2야당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하고 합의문에서도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는 빼버린 거잖아요. 지난번에 뺐고 그다음에 선체 인양 조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1차적으로 야 더민주는 뭐 세월호 신경 쓰는 척 하더니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농성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더민주 당사에 어쨌든 그 내부에서 보면 그 뭡니까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도 세월호 기간 연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진상조사를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은 역시 취하지 않더라. 예, 그래서 뭐 아니 우레탄 그 학교 우레탄 있잖아요. 학교 우레탄 트랙 그 건강에 안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바꾸라고 예산 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결위 전체 회의나 이런 데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레탄 얘기는 너도 나도 막 했어요. 근데 세월호 그 기간 연장에 따른 그 예산 배정 문제는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미 지난번에 새누리당하고 그렇게 합의했지만 정말로 생각이 없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데 김종인 영감 체제에서 최종적인 그 결정이고 이제는 영감이 물러났고 새로운 당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래요. 26일 날 예결위 전체 회의했고 27일 날 당대표 뽑혔으니까 우리 양 박사님의 상식적인 판단. 그런 거 하려고 정권 교체하자는 거지. 맞을 거라고. 왠지 그 상식적인 판단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배신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어떤 투표든 간에 모든 투표 결과는 곧 민심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추풍 낙엽이 아닌 시원한 가을바람 추풍을 몰고 와서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강한 제1야당의 대결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이 이석수 감찰관을 거쳐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의원 그리고 조선일보와 청와대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음모론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이른바 찌라시 언론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요즘 보면 정말 찌라시 공화국 같아요. 모든 얘기가 찌라시에서 시작돼서 근데 사실 이제 이 찌라시라는 게 한때는 뭐 정권가에서 정보를 증권가. 위해서 정권가에서 정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뭐 이 찌라시라는 게 어떤 그 권력과 뭐 자본의 어떤 이 배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 예. 일단 그 얘기부터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제가 그냥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요. 음.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우병우 비리가 많아. 그런가 보다. 이석수가 특별감찰을 했어. 그러네. 근데 뭐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하고 그걸 MBC가 보도했어. 이게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뭐 지난주에 박수환은 누구야? 그리고 조선일보는 정부에 얼마 전부터 비판적이어가지고 막 기사 쓰고 이런 건 알겠는데 조선일보 주필은 누군데 뭐 누구한테 송이요? 송이요? 네, 송이영 주필은 누군데 누구한테 비행기를 얻어 탔다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박수환 으로 지금 지금 이 후반기 등장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병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청와대하고 조선일보는 얼마 전까지 동지였는데 이제 남남이야? 이게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고 이른바 찌라시라는 것도 저는 몰라요. 그 찌라시 저한테는 안 와요. 아, 그래요? 양 박사님한테 막 오시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지위가 달라요. 이렇게 우리끼리. 저는 찌라시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요? 네, 나도 근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네. 근데 찌라시 얘기는 무성해. 근데 그러면 뭐 우리 청취자들은 찌라시를 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게 뭐가 뭔지 막 헷갈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누가 일부러 만들어내서 이 퍼트리는 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언론 전문가이신 우리 양 박사님이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찌라시란 뭐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주간지 형태로 정규직으로 나오는 찌라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패턴은 원고지 5매 정도로 그 주제를 정치권 뉴스, 그 다음에 기업 뉴스, 그 다음에 관료들 관계 뉴스 해가지고 한 10꼭지씩 평균 해가지고 한 30꼭지를 매주 발표를 합니다. 그럼 거기도 편집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편집을 하죠. 그리고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교열도 보네요? 그 교열도 보고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와대라고 표현할 때 BH라고 하는 이제 약칭들을 쓰는 뭐 이 정도의 특징. 그 다음에 예전처럼 구체적인 이름들을 많이 발표를 안 합니다. 이들도 이제는 스스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발표를 안 하고 그러면서 정규 찌라시가 이제 그 주간지가 2개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정보하는 사람들이 뭐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예를 들면 강선배는 국정원, 저는 경찰, 그 다음에 우리 강 대변인은 기업 해가지고 한 3명이 카톡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 올리면 또 강 대변인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강선배 하나 올리고 하면서 이런 몇몇의 그룹들의 카톡방에서 예전에는 매주 오후 2시 정도 되면 여의도 어떤 집에 어떤 가게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한 7명 정도가 쭉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하면서 대부분 그 아침에 쫙 카톡에 도는 뭐 포르노 연예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생산돼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쭉 퍼지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기자들이 또 자신의 논조를 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집단 지성이네요. 예, 찌라시 장난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군 장성으로 대령에서 군 장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경찰에서는 총경 승진에 5천에서 1억이 정가입니다. 믿는 청탁을 해주고 그 사람이 총경이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찌라시에서 쫙 도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술을 마시는데 한 사람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찌라시하는 형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대령하고 두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청와대에서 저 사람을 찍은 거야. 자기가 밀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허헉거리더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양반 찌라시 하는 양반이 그날 자기가 찌라시를 띄웁니다. 김모 대령이 술자리에서 자기가 이번에 진급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 그리고 이미 축하주를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딱 올렸어. 3일 만에 선수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그 장군 승진을 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그 사람 뇌물 받아가지고 잘리더라고. 이제 이렇게 군, 경찰, 그 다음에 관료 집단에 있어서 장차관 후보들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한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주가를 좀 띄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와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계약할 거야 라고 흘리면서, 공시되기 전에 정보를 흘리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개미들이 따라오면 나가리 시키고 그쪽에서 그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이제 주가 조작의 장난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조홍천을 끌어들이면서 기본적으로 청와대 내부의 권력 싸움을 야당 의원과 그다음에 한 언론사를 부패한 언론사 조선일보, 그다음에 좌파 세력 조홍천, 한겨레 경향으로 몰아가는 이 프레임을 또 짠다는 거죠. 오늘 뭐 그 내용을 쭉 한번. 아니 그러면은 그 뭐 찌라시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양 박사님 받는 거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럼 걸려요. 걸려요? 예. 뭐가 찌라시, 주간지라면서요? 찌라시 업계에서 그 주간지는 그 복제와 복사가 사실상 그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뽑아가지고 우리 이거 그럼에도 녹음할 다 때좀 풀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찌라시에 나온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 찌라시에는 각 전형적으로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우리가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종 음모론들이 찌라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또 그 음모론이 현실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건 찌라시를 통해서 그 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주류 언론들의 보도 프레임 자체를 찌라시가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초기에 이 논쟁이 시작됐었을 때 두 가지를 그 이야기했었잖아요. 조선일보 내부에서 그 분열상이 있어서 조선일보 내부에서 누군가 여권에게 던져서 이게 다시 우병우한테 갔다가 우병우가 그 이석수를 치는 이런 그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포 정치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도감청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 이거 도감청의 영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 두 축이 있었고, 그래서 두 축 다 우리는 균형 있게 보고 그 접근해야 되지, 이게 하나의 음모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찌라시 내용이 그 공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조홍천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라고 하는 조선을 땡땡 치고 송희영 주필이라는 송희영을 땡땡 치고 하면서 땡땡이를 치면서 25일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그럼 동아일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기에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찌라시 전문을 공개한 거죠? 예,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8월 25일 동아일보 기자 칼럼으로 조홍천의 힘이라는 칼럼이 나와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석수와 우병우의 싸움이었고, 그럼 친박근혜파와 반박근혜파 또는 비판적 박근혜파의 싸움으로 봤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갑자기 우리 편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널리즘의 지형이 바뀌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홍천 이야기는 일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가 25일날 이런 칼럼을 씁니다. 우병우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조홍천이라는 이름이 부각되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이런 정보까지 3년 만에 활용될 정도로 조 의원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곱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건은 조 의원이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서울 강남 땅 의혹의 진원지로 조홍천을 추정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수석 처가의 땅이 넥슨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4사람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 정보를 3년 만에 활용한 사람은 조 의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우수석은 검사장 승진을 위한 인사검증을 2012년 MB 정부 때 그다음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각각 한 차례씩 받았는데 MB 정권 때는 다른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곽상도 민정수석 조홍천 비서관이 우수석의 재산 자료를 열어봤다. 물론 상세 검증은 수석보다는 비서관 몫이다. 진경준 넥슨 사건이 불거지니 조 의원이 우병우 넥슨을 떠올려 우병우 진경준 넥슨 구도를 가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25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딱 뜹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24일 날 쭉 돌았던 정보 찌라시죠. 방금 그게 동아일보 기사죠? 예, 동아일보 네. 기사.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 이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가 아, 그러면 모든 이 사건은요.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90%의 팩트와 10%의 상상력. 상상력 또는 사기 또는 음모 그다음에 변형 프레임 조작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90% 정도의 팩트가 없으면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설득당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요리 재료는 있고 네. 근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요리하는 거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은 정부 기관에서 만든 찌라시다. 예,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죠. 화가 나서 발표를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 카페에서는요, 이 조홍천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찌라시를 긴급 입수해서 조홍천 의원처럼 땡땡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 읽어드리면서 이제 조목조목 우리 강 대변인과 그 양박이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긴급 입수한 거 맞아요? 페북에 떴다며요. 25일 날 페북에 떴는데 실명이 다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하기 직전에 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라고 오늘 오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김진태가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아시게 됐네요. 빠지는 거죠. 네. 하여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홍천, 그다음에 조선 한겨레 경향 당고와 특별감찰관의 등장 배경. 당고가 뭐예요? 현장 기자들의 기사 담합. 이 업계 전문 용어는 일본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업계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하고 한겨레 경향도 당고를 해요? 이번에 그 현상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찌라시 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은 이제 조선이 왜? 그리고 이제 등장합니다. 송희영, 박수환 내연 관계설. 자, 그러면 이 네 꼭지 중에서 맨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홍천 편부터 읽고 따져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읽으라고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보다 발음이 좋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걸요? 우리보다 발음이 좋아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요약해서 읽을게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이석수와 조홍천은 서울법대 81학번 동기로 매우 절친한 사이다. 하여튼 이 학교 문제예요. 그리고 이석수가 느닷없이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조홍천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왔지만 조홍천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하는 걸 쫙 본 거죠. 스크린했어요.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조홍천이 탈락시키고. 네, 그리고 역삼동 땅 등 모두 당시 들여다봤던 사항이다 이런 거죠.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제기됐던 의혹은 전부 조홍천이 흘린 거다. 여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봉주 등의 제3자를 통해 흘렸다. 이렇게. 정봉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제3자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진경준이 다리를 놨다는 거 있잖아요. 진경준 부동산 사장설 이거는 사실상 오보임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찌라시 주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화성 땅, 가족회사 정강 이런 얘기 쭉 있는데 이거는 다소 지엽적인 의혹 등으로 의혹이다. 이런 의혹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첫날 보도를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첫날 보도한 거죠. 이게 일면 톱으로 크게 보도했는데
이게 우수석 측이나 처갓집 반론 혹은 해명성 기사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병우 측은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조응천이 쭉 그 조사를 할 때 이미 해명했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거 해명했어. 그런 거고 우병우가 해명했다는 것을 저 조선일보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반론을 특별히 더 취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사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일단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세 가지 봐야 되는데 이석수 특감하고 조응천 더민주당 의원이 서울법대 8일 학번 동기. 우리 강 대변인이 몇 학번이에요? 저는 91학번입니다. 아, 그럼 10년 차이네. 10년 저는 차이. 대학 때 서울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아, 예. 그럼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예. 제가 8일학번이에요. 제가. 예? 제가 8일학번. 아, 그럼 근데 법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하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래서 찌라시의 특징이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누구랑 어떤 연고다. 어떤 인연이다. 한데 여기에서는 서울법대 8일학번 동기 동창이다가 이제 하나가 찌라시 특징을 그때 한 160명쯤 됐을 텐데 8일학번이면 예. 뭐 160명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보통.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정봉주 전 의원 우리 봉도사를 갖다가 이제 등장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봉도사가 여기 나왔을까? 우리 봉도사가 그 전형적인 친문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조응천은 문재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스카우트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응천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어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 쪽으로 돌려서 정봉주 등이 퍼뜨린 내용 아니냐. 조응천의 정보를 그러면서 조선일보 그다음에 저기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 쭉 찢어서 나눠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믿기네요, 믿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주 그 팩트하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병우의 역삼동 땅 매매 사건에 대해서 진경준이 다리를 놨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상 오보임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지초문이잖아. 역삼동 땅과 관련해서 우병우는 처음에는 처갓집 일이라고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장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고 근데 세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얻어터지기 시작하면서 계약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본인이 매도인 역할을 했고 그런데 진경준이 다리를 놨는지 안 놨는지에 대한 이후 후속 그 보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밝혀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 찌라시는 오보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논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오버였으면 좋겠는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정부 기관에서 던전 그 찌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우병우 쪽에서 던진 찌라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게 나가면 우리가 또 좋잖아요. 이런 게 나가면 그러면은 우병우가 억울하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또 관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이 우병우가 억울하겠구나. 얼마나 속 터져. 대통령이 그래서 안 자르고 있구만. 이 내용보다는 우병우가 억울하겠구나라는 내용보다는 청와대의 배신자 박근혜의 배신을 때린 조응천이 장난쳤구나. 요렇게 자, 그놈이 프레임을 나쁜 놈이구나. 흘러가게 만들고 바로 그 다음 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동아일보 조응천의 힘이라는 기자 칼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자 칼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응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바로 동아일보 기자 칼럼이 뜬 이유는 그러면 갑자기 왜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냐. 그러면서 기자 칼럼 전면을 보면요. 조응천이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막 지랄을 하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다는 거 아니야. 수면 내시경 들어가고 나면 평소에 술자리에서 보이는 그런 지랄들을 보이는 환자들도 가끔 있다 하면서 조응천은 인격적으로 완전 조져놔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얼마나 분노하겠냐. 배신을 한 5명의 배신의 5인방이 있는데 그중에 조홍천부터 시작했고 뭐시 A씨 Y씨 뭐 이렇게 또 하고 배신자로 또 낙인을 배신 찍어. 오적에 배신 오적.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가느냐 하면 대통령이 자꾸 배신자를 낙인 찍어가지고 정부나 건부의 내밀한 기밀이 누출된다. 대통령이 찍어내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결국은 청와대에 조언하고 청와대를 비판하는 형식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응천이 MB 정권 이후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러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3년 뒤에 써먹고 있다가 핵심이라는 거죠. 양 박사님, 조홍천 의원하고 특별히 친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시죠? 네, 만나본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꼭지인 이제 조선 한길의 경향 당고와 특별감찰관의 등장 배경. 이거 한번 보죠. 아, 예. 이것도 저한테 읽으라는 거죠? 네, 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조선일보는 조응천으로부터 비롯된 의혹 등을 경향 한겨레 등과 공유하며 경향 한겨레가 보도하면 이를 받아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좌파적 수법으로 사안을 키워왔음. 참 온갖 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좌파적 수법으로 사안을 키워왔다는 그렇지. 거죠. 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더 이상 딱 부러지는 건이 없어지면서 조선일보 박두식 사회부장은 사내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고 돌파구를 찾는다고 찾은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박두식은 누구죠?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나중에. 그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두식의 상문고등학교 선배이자 조응천의 절친, 법대 동기라는 점에서 이석수, 조응천, 박두식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여기에 조응천과 조선일보 주용중 역시 법대 동기로 등장인물 또 나왔어요. 주용중 역시 법대 동기로 과거 청와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3면 전면을 조응천이 인터뷰로 덮은 전력이 있음. 조선의 행태가 목불 인견이라는 점이 이 보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별 볼 일 없어지자 새로운 고리로 이석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서 여기 근데 막 사심이 막 들어있어. 감정이 담겨 있어. 찌라시 내용에. 원래 찌라시 내용이 이렇게 네, 조응천 인터뷰 이렇게 안 돼 있고 조응천이 인터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박두식이 이제 그 사내에서 코너에 몰리게 박두식이 누구냐면 조선일보 사회부장입니다. 그 전화 받았다는 이석수 예. 감찰관. 이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돌렸다고 그 지목 당한 사람인데 왜 사내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보임이 밝혀졌다잖아. 역삼동 사건과 관련해서 오보임이 밝혀졌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보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정치란다. 우병우가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정말 우병우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오보임이 밝혀지니까 괜히 우병우를 때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 내부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내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은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또 족보가 나오죠. 이석수, 조응천, 주용중이 누구냐면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입니다. 가장 먼저 TV조선이 치고 조선일보 치고 또 TV조선이 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석수, 조응천, 주용중은 서울법대 81학번 동기 동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찌라시는. 그다음에 이석수와 박두식은 상문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후배 그다음에 대학 동기 동창 이 네 명이 이번 판을 기획하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우병우를 코너에 몰았다라는 게 이 찌라시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일보는 조응천으로부터 비롯된 의혹 등을 경향 한겨레 등과 공유하며 경향 한겨레가 보도하면 이를 받아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좌파적 수법으로 사안을 키웠다. 이거는요 좌파적 수법이 아니고요 전형적인 조중동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 38선 휴전선 앞쪽으로 군사를 전진시켰다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그걸 갖다가 짤막하게 써요. 그러면서 도발 징후가 보인다라고 짤막하게 쓰면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영자지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크게 써요. 그러면 조선일보 등 조중동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크게 써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디서 받느냐 하면 일본의 쌍케이 신문이나 일본 우파 신문들이 또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국의 조중동이 일본의 쌍케이 신문이 이렇게 썼다라고 또 크게 보도를 합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여기에서 그 찌라시에서 간단하게 튕가주면 조중동이 받아서 살짝 쓰고 그 조중동에서 그 홍콩의 영자지가 튀어주면 그걸 갖다 국내에서 재보도해주면 일본의 쌍케이 같은 우파 신문이 빠방하게 튀어주고 이것들이 한국에 딱 보도가 되면 뭐예요? 완전 태풍이 돼 있네요. 그냥. 북한은 지금 도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오늘 내일 전쟁이 터질 위기가 생기는 게 그동안의 한국 저널리즘의 그 특징이었거든요. 확대 재생산의 특징. 제가 10여 년 전에 이러한 그 저널리즘을 핑퐁 저널리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튕겨주고 그래요? 튕겨주고 했던 처음 듣는 예, 용어네요. 제가 그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학자가 이야기하면 학설이고 학자가 이야기하면 학문적 용어가 되는데 그게 핑퐁 저널리즘. 10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알았을 텐데 처음 들어요. 그래서 핑퐁 저널리즘. 이런 전형적인 핑퐁 저널리즘이 찌라시를 통해서 던지고 언론이 받고 그다음에 확장시키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그다음에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거나 하는 이 과정들을 지금 이 찌라시에서는 좌파적 언론 행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형적인 우파적 언론 행태의 특징이다. 이런 설명도 한번 여기다가 그 찌라시에다 전형적인 핑퐁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예, 그 아쉽습니다. 얘들이 이제 이 전문 지식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근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진짜 제가 아까 사심이 담겼다는 게 조선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는 점이 이 보도의 시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가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이 작성자 또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목불인견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스토리 구성이 있잖아요. 네. 오보. 뭐. 역삼동 땅 매매 사건에 대해서 오보로 단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부장이 코너에 몰리고 그다음에 몰리니까 다시 이걸 갖다 돌파하기 위해서 이석수를 유인하고 이 과정을 저들은 목불인견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낙석주의와 비슷한 사자성어를 쓰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아까 찌라시 주간지 형태로 나오는 게 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성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진보 찌라시와 보수 찌라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를 모아서 발행할 뿐인가요? 기본적인 찌라시의 성격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 다? 예. 두 개 다가 그 보수적 성향인데 하나를 뺏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서로 의심을 하고 있죠. 서로 의심한다고? 내가 쓴 건데 우리가 쓴 건데 쟤들이 이거를 베껴서 약간 방향을 틀고 있다. 이러한 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정규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그 주간지 찌라시 소위 말해서 그 전기 간행물 찌라시는요. 별로 사회에 영향을 못 미쳐요. 이 돌리는 그 대기업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IO들이 돌리는 내용들이 사실상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속보 면에서 찌라시의 그 가장 핵심적인 성격은 속보거든요. 무엇보다도 속보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존의 이 동력인데 속보가 떨어지는 주간지는 영향을 거의 못 미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꼭지. 자, 조선이 왜? 조선일보가 과연 뭐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읽어야 되죠. 네, 일단 이 조선 법조팀이 무리하게 이제 이 역삼동 땅을 끌고 나온 배경에 뭐 배경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 배경으로 그럴 듯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배경으로 조선일보가 친박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게 분명하니까 이 국가를 사랑하는 우익의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지난번에도 정상적으로 판단했거든요. 분석을 했었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조선 사장이 사면 등 두 건의 민원을 우병우에게 했는데 그것이 거부됐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그래서 거예요. 삐쳤다.
우병을 그런 것도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을 했으면 한 건이라도 들어줘야죠. 근데 아. 이제 그걸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다음 둘째는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이게 정치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막 복잡해요.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 연임 로비를 둘러싼 본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조선 법조 일진 이진명 이분 기자예요. 매일 밤 대검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장 김기동 집 앞에서 뻗치면서 혹여 수사가 송희영까지 불똥이 번지는 상황이 이어질지를 염탐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무슨 말이냐면 대검의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이 있어요. 여기서 그 대우조선 이거 대우조선 해양 전 사장일 거예요. 예. 그죠? 예, 대우조선 해양 전 사장 연임 로비와 관련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 그걸 송희영이 알아채고 기자 시켜가지고 그 내 건 지금 수사하는지 알아봐라. 나한테까지 수사가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송영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음. 조선일보 법조팀이 서초동 오피스텔에 모여 있는데요. 거기 와가지고 막 체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근했냐? 박수환 구속됐죠? 예. 예. 뉴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여자분이시죠? 예,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뭐 찌라시에는 내연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예, 나중에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뭐 별로여서 아무튼 아주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수환 씨가 우병우하고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송희영 주필이 이 박수환을 통해서 우병우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다음 민원 좀 넣어라 이렇게 부탁했다는데 이게 뭐 안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희영이 열받아서 우병우 조져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이고요. 이 총력전 지시를 할 때 완전히 열받아서 할 때 우병우를 뭘로 그러면 공격하지 이러고 찾아보는데 조응천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왜 조응천 주승용이 절친인 주승용은 국회의원이죠. 예. 주영중하고 절친이니까 이 주영중 그 TV조선 현재 보도본부장이 다리를 놨을 것이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응천이 박두식하고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영중이 다리를 놨고 실제로 정부는 박두식 그 사회부장한테 줬나 보죠. 이 찌라시의 정보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 별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상황이 되니까 조선일보 사장실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박두식 사회부장 당신 뭐 5분 내고 말이야 건수 딴 것도 없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핀치에 뭐 몰았어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석수를 통해서 반전을 노리는 작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석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감찰 해봐야 별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 검찰로 넘겨버리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병우 건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박두식 사회부장이 주변 동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빠져나오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석수 감찰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돌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이 아니고 찌라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찌라시가 네, 또 이제 이 첫 번째 여기서는 거의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 그렇죠. 조선일보가 열받은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 사장이 사면등 두 건의 민원을 우병우한테 했는데 그것이 거부됐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둘째는 조선주필 송희영이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 조선 사장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안 밝혀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막연히 조선 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타겟은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 둘째는 조선주필 송희영이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송희영을 명확하게 타겟으로 삼는다라는 측면이 이 그 찌라시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열받은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특별사면 추천을 2명이나 했는데 우병우가 안 받아준 것. 두 번째는 대우조선 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송희영이 연루가 된 것을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우병우가 거부한 것. 박수현이 다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환이 박수환이 이제 그러면서 찌라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박수환이 안 만나놓고 송혜영이한테 내연의 남자한테 가오가 상하니까 만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이 찌라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이 찌라시를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이 TV조선 보도본부장인 주용중에게 시켜 조홍천을 접촉하게 해서 조홍천이 우병우 검사장 승진 심사 때 획득한 역삼동 땅 매매 사건을 주용중에게 토스하고 주용중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인 박두식에게 전달.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우병우 사건이 전면화됐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열받았던 이유는 이제 그런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재밌어요. 검찰에 넘기면 맞든 틀리든 우병우 건은 다시 불거지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기획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기획한 거란 말이죠. 이 찌라시에 의하면. 즉 감찰 결과가 특이한 점이 없어도 송희영, 주용중, 조홍천 등이 이석수에게 검찰에 넘기라고 주문한 뜻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넘기면 넘기는데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 의뢰를 하는 대로 뉴스가 되고, 검찰이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밝혀내고 우병우를 징계하면 징계하는 대로 뉴스가 되고, 못 밝혀내면 못 밝혀내는 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타겟이 되고 또다시 공수처 논의로 전화되고, 이러면서 이래저래 하반기 내내 우병우 뉴스를 싸고 가면서 청와대를 힘을 빼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청와대에 힘을 빼는 사람은 조홍천이죠. 야당 위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조홍천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 다음에 조홍천의 목적이 관철되는 거는 청와대를 흔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병우 수석을 처음에 흔들 때는 우병우 수석 개인 비리로 흔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을 흔드는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몸통 자체를 흔드는 행태로 청와대는 인지하고, 그러면서 바로 반격을 했던 게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합작해서 청와대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송희영이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차분하고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죠. 네. 아니 막 흥분하셔가지고 열정이 아니 좀 막 열정이 넘쳐요 오늘. 뭔가 이 사태의 진실, 핵심 요거를 지금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정이 넘치시는데 제 진짜 이런 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송희영을 치면 뭐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아니 그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우병우를 공격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아까 그 뭐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거 말고요. 보수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인물은 골라내야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힘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공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찌라시를 쓴 누군가 그리고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 중에서 송희영을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약한 고리로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주필인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혹시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필을 공격하면 그 신문사가 공격 당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 공격할 당연하죠. 수도 있고 신문사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시점에서 송희영도 어쨌거나 오늘 오전에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사의 표명을 했죠.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제 그 남상태 사장 전 사장. 전 사장과의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조선일보를 공격은 하긴 해야 돼. 근데 누구를 공격할 거냐? 그냥 막 공격해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약한 고리가 있으면 거기를 공격해야죠. 그러니까 그 때려가지고 효과가 있는 부분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송희영이
어디서 돈도 받은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어디 그런 좋은 놈이 비행기도 탄 것 같고, 주필로 있는 조선을 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 앞에 왜 송희영과 누구와 누구와의 뭐 연관 관계, 유착 관계 이런 게 사실은 진실이거나 혹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공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격할 거냐를 뒤지다가 대충 말이 되는 대상을 찾은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찌라시의 그 연관 관계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나요? 전제를 해놓고 이 경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송희영이 그 대우조선으로부터 2억 원대의 유럽 여행을 접대받았다. 뭐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 8천 몇백만 원짜리 전세 비행기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박수현하고 내연의 관계고 이런 식으로 지금 퍼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 등 부패한 세력과 좌파 세력의 합작으로 청와대 흔들기라고 하는 청와대의 기본적 인식 프레임에 딱 맞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범 것처럼 사례인 거예요. 이 사람이. 90% 정도의 팩트와 그다음에 10% 정도의 조작이 설득력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팩트와 조작에 휩싸여서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라고 하고 자칭 정통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파도에 휩쓸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 한국의 언론판이 난장판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불인견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불인견.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내분제 국진 송희영, 박수환 내연 관계설을 한번 마저 보죠. 아, 예, 뭐. 또 역시 여자가 등장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런 내용 좀 그런데요. 아무튼, 찌라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환은 98년도 뉴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홍보 대행 업체를 시작했는데, 홍보 업계에서는 대차고 무서운 여자로 알려져 있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둘 관계가 여기서 둘은 송희영, 박수환입니다. 최근 관심받는 이유는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박수환이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친분이 있음. 이를 안 남상태가 민유성에게 연임 로비하기 위해 박수환 회사 뉴스 커뮤니케이션에 20억이라는 업계에서는 의아한 홍보대행 계약을 해줬고 박수환이 민유성에게 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또 한 두 줄 더 있습니다. 남상태 사장 시절 대우조선이 10억짜리 파텍 필립을 구입했는데 시계예요, 시계. 저 이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인터넷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계더라고. 예. 그 파텍 필립이 송희영에게 흘러 들어가는 등 송희영이가 거의 영화 내부자 수준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서 아니 근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다르구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제목이 내연관계설이란 말이에요. 송희영, 박수현의 내연관계설인데 내연관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전혀 없어요. 전형적으로 찌라시의 특징이 선정적이고 말조 신경 자극적인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실제 내용은 내연관계가 없다. 두 번째, 여기서 등장하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입니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하고 친하다고 하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왜 등장하냐? 대우조선 해양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산업은행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죠. 대우조선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민유성이고, 그래서 남상태는 박수환을 통해서 민유성에게 자신의 사장 연임 로비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 송희영은 뭐냐? 이들과 같이 유럽 여행을 같이 가고 2억 원대의 그 여행 접대를 받았다고 이제 김진태 새누리당 그 의원이 오늘 오전에 또 폭로를 하잖아요. 요 그 관계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재밌는 건 그거죠. 내연 관계설을 이야기를 이 찌라시는 했는데 오늘 김진태 의원이 그 폭로한 내용 중에는 송희영 주필의 와이프가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한 배 진수식에 가가지고 그 커팅을 합니다. 전혀 송희영이
대우조선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희영이 직접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가서 커팅을 해. 그러면 송희영하고 와이프는 아주 친한 관계잖아요. 부인을 한번 그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배 진수식 하는데 배의 진수식은 큰 행사거든요. 그렇죠. 하늘에 제를 지낼 정도로 큰 행사인데 그리고 용왕님을 위해서 제를 지낼 정도로 큰 행사인데 부인이 커팅식을 하는데 여기는 내연관계설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송희영을 파렴치범으로 일단 몰아. 그리고 2억의 여행 접대를 받았다고 해. 그러면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뉴스가 특종처럼 보도했던 언론든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송희영과 조선일보를 몰아. 그러면서 결론은 조응천에게 당한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당한 청와대, 희생양은 우병우. 요 프레임을 쫙 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아니 근데 예. 부인이 배 진수식 가가지고 테이프 커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테이프 커팅을 할 수 있지. 손가락만 있으면. 아니 송희영 주필이 어이 박수환 씨가 나랑 훨씬 친한데 박수환이 가가지고 커팅하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또 가시입으로 가는 종편이 재밌습니다. 고급 시계 파텍 필립에 대해서 채널 A가 어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구속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산 명품 시계 파텍 필립의 행방. 가장 싼 모델이 2천만 원이 넘고 10억이 넘는 모델도 있습니다. 검찰은 파텍 필립 시계가 박수환 씨를 거쳐 박 씨와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에게 전달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특히 박 씨와 가까운 신문사 주필 S씨의 행적을 확인 중입니다. 아니 여기서 유력 인사 주필 S씨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고요. 그 다음에 파텍 필립이라는 거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 걸었던 게 조선일보와 TV조선 아니었습니까? 논두렁에 버려진 시계와 유사하게 또다시 시계가 등장을 하고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직구로 하면 800만 원짜리 모델이 지금 파텍 필립 치면 직구를 하면 한 820만 원 정도짜리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10억이 넘는. 아니 그리고, 저도 쳐봤어요 인터넷. 근데 저는 5억짜리 봤어요. 아 나는 못 봤네. 정말로 5하고 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5억. 와 시계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은하수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니 5억짜리도 그런데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이 시계들을 구입했다라는 건데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뭔 명목으로? 자 대우조선은 매년 그 몇 조씩 영업 적자를 내면서도 회계 분식을 해서 회계 조작을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영업이익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몇 천억씩 하고 그다음에 일개 구매 과장이 한 300억 원을 도려먹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위에 사장이라는 사람은 몇 10억짜리 20억짜리 하는 이러한 그 명품 시계를 사서 자기 사장 연임 로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별관 회의에서 최경환 등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4조 8천억의 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산업은행장은 그걸 폭로를 하고 지 장관 안 시켜주고 중국에 있는 그 이 아시아 인프라은행 그 부행장 시켜줬다고 폭로를 하고 이 지랄들을 떨었던 게 현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근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난장판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계를 사가지고 그게 송영한테 넘어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시계가 막 5억, 10억 하는데 궁금하죠.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요. 송희영이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 대우조선 해양하고 유착한 것처럼 막 나오는데 뭘 많이 받아 먹은 것 같아. 호화 전세기. 네. 그다음에 해외여행. 비싼 시계. 이런 거요. 송희영은 네. 시계 받은 적 없다고 명확하게 네,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의문들이 제기돼요. 근데 봤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싼 뭐 10인승 비행기를 타고 갔어. 열 받죠. 김진태도 열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폭로한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타봤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비행기도 타고 뭐 2억씩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 가고 이게 기분은 나쁜데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서별관 회의에서 예를 들어 4조, 저는 2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4조 2천억 지원을 받는데 무슨 영향을 행사한 건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이 아까 박수환 씨 그 업체에 돈을 주는데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한 건지 그런 게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이 연임하는 것, 사장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3차 시기 이거 시도하는데 도와주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줬는지도 없어요. 그냥 형이 대우조선해양 사회 이사다 이것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얘기할 그런 말하자면 뭐 혜택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받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느냐와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오늘 아침에 아예 송희영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실명을 발표하면서요. 일단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사장의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목적으로 2억 원 상당의 이제 뭐 유럽 여행 하루 3,300만 원짜리 초호화 요트 제공, 골프 라운딩 1등승 비행기 등 8박 9일 동안 2억 원대 기행금이 제공받았다. 이런 청탁 또는 알선 등 향응 이익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배임 수재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김진태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대가로. 지금 현재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자 받아 먹은 선에서 끝이 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리액션을 했냐는데 처음에는 김진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두둔하는 사슬 등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사슬 안 썼다. 한참 그 여행 가기 전에 그것도 대우조선 해양이 주제가 아닌 내용으로 살짝 걸친 적은 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언론사도 그와 비슷한 글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송희영이 먹고 토해냈거나 먹기 전에 토해내고 뒤에 가가지고 먹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송희영, 박수환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관계다. 이런 내용도 찌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진실은 혹은 본질은 청와대하고 조선일보하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지켜봤던 것처럼 계속 세게 붙고 있잖아요. 네. 네, 붙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에 말하자면 공격거리가 송희영인 거죠. 네. 그리고 송희영이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이후에 있을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기서 뭐가 더 나오면 좋죠. 그러나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공격거리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 10억짜리 시계인데 기분 완전히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패 세력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선일보 편을 전혀 들 생각이 없고 송영 주필을 두둔할 생각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 국면을 통해서 누구를 주저앉혀야 되고 누구를 물러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 박사님도 똑같은 생각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찌라시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다음에 이 찌라시 자체가 우리가 앞서 훑어본 바와 같이 팩트로 추적을 해보면 이 자체에서 수많은 논리적 흠결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하지만 이 찌라시가 주류 언론의 보도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이 찌라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현재 음모론이 가득하고 âm울한 언론 환경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병우 역삼동 땅 매매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농지법을 어긴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회사를 통해서 성룡차나 생활비를 뽑았었고 아들의 꽃보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각종 연가나 그 휴가를에 대한 특혜를 받았던 것 현재 밝혀지고 그 제기된 의혹이 핵심이고 이 핵심에 언론 보도들은 적극적으로 탐사 취재를 하고 추적하고 해서 이 부분들을 더 많이 밝혀내는 게 언론의 본령이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이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안정 그다음에 국가 운영에 있어서 청와대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사퇴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우병우를 향해서 사퇴의 압력을 가하는 게 언론의 본령이지요. 우병우 사건의 이러한 음모론을 가지고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게 만들고 아침마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송희용 주필은 사의 표명을 하고 이석수 감찰관은 사퇴 표명을 하고 이러한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하나의 찌라시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혼돈에 쌓이는 것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는 거지.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병우한테 물러나라고 했더니 딴 사람들만 계속 물러나고 있어요. 이석수, 송희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진짜 물러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궁금해요. 근데 아니 방금 하신 거 하나의 또 패턴이에요. 청와대 패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리포트를 쓴 사람이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판했다고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검찰 그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조홍천도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사퇴하는 정작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건재하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잘려 나가는 게 현재 청와대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조선일보 안의 반응도 좀 뭐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 안의 반응은 별로 시끌시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단결해가지고 이 난국을 이겨내자. 그렇죠. 지금 조선일보가 그 어젠가 그젠가요? 이것도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내용인데 조선일보 편집동 3층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이건 다른 쪽 찌라시죠? 예. 네. 조선일보 외에 TV조선 등에서도 참석해가지고 10분 정도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주필은 이 자리에서 최근 나와 돌고 있는 찌라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3억 수수술 또는 고급 시계 수수술 등 모두 부인. 돈도 시계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단 그리스 출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데 2011년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같이 그리스 출장을 간 적도 있고 과분한 대접을 받기도 했으나 기자로서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었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예.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초호화 요트기 제트기 뭐 이 시계 이야기 나올 때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사설로 보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출발 전에 나왔던 사설이고 대우조선에 대한 내용은 격가지로 살짝 들어갔던 것이고 다른 언론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썼다라고 해명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진태 의원 발언과는 달리 당시에 대우조선 해양은 워크아웃 상태가 아니었다. 네, 그 이야기까지. 예.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야, 그 기자들은 이렇게 막 출입처한테 돈 팍팍 받아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요? 조선일보가 김영란법 왜 반대했는지 알겠어요.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 그래요?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대답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도 얘기 못 한다고요? 뭘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아니 뭐 저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저는 받았다는 소문은 많았어요. 네. 아니 뭐 무슨 이 호화 요트 얘기도 아까 한참 나왔잖아요. 그 전세기 얘기도 나오고. 아, 근데 뭐 전세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조선일보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전세기를 그 8일간 빌리면서 지불한 비용은 8,900만 원은 맞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전세기가 이동한 거리는 총 5,818km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른바 송희영 주필이 탑승한 구간은 전체의 18.7%에 불과한 1,087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전세기에 탑승한 사람이 총 7명이니까 이 이동 경로 대비 단순 계산하면 사실상 향응받은 부분은 그냥 1인당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8,900만 원짜리 호화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 뭐 이렇게 일단 아니 뭐 그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예, 경영기획실에서는 아니, 해명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찌라시 내용이 아니고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서 낸 보도 자료 내용이죠. 공식적으로 예. 발표한 내용이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는 근데 그것도 한 저 1,000몇십 킬로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서울하고 도쿄가 한 1,100킬로 되거든요. 네. 그거 저 미리 끊으면 비행기값 10만 원짜리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뭐 네. 그거는 특혜가 아닌가. 저는 큰 특혜죠. 네, 전세기 왜냐하면 아니 저는 저는 최근에 제 전세값도 저 우리 집 전세도 반전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집도 전세가 아닌데 여기는 비행기를 전세로 내고 이거는 민중들이 보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는 이 탄 구간 거리가 아니고 네. 이 탄 구간 시간 동안에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가 더 중요한 거지. 아, 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유럽 여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1등석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 그 받은 거와 다름없는 그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요. 뭐 하여튼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병우 건과 이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초점을 흐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패 언론에서 그동안 이 재벌 혹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그걸 너무 당연 네.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게 네. 이번에 이제 이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이나 송주필 자신의 그 발언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저 완전 뭐 거의 뭐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네. 예.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 좀 예. 전망을 좀 해주시는 걸로.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찌라시가 천군만마의 역할을 했고 프레임 자체가 우병우 수석의 그 개인적 일탈과 비리 그리고 사퇴 압력을 벗어나서 논쟁으로 전환시킨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수석 지키기는 성공한 건가요? 예, 일정하게 프레임을 그 조작하는데 이 찌라시의 주체가 청와대인지 정부 기관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우병우 수석을 살리기 위한 찌라시는 맞다 내용상. 그렇다면 이 찌라시는 그 효과가 120%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검찰이 깝깝해진 거죠. 검찰은 박수현 뉴스컴 대표를 구속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송희영 주필을 그 또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석수 특감을 조사해야 되고 오늘 오전에 주식회사 정강 소위 말하는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방위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현재 수사팀장이 그동안에 수많은 이 검사 관련 혐의를 무죄로 그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와대와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사와 충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야당 의원이 그 연루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부분을 대충 수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밝힐 가능성이 외려 더 높아졌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또다시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기소권을 가진 그 수사 기관을
허용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을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정치적 비리로 유야무야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이제 빠져든 상황이고요. 야당 입장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조홍천 더민주당 의원의 이후의 그 반응과 대응을 지켜볼 만한데 어쨌든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저는 말 그대로 부패 언론이라고 지목받았던 조선일보,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이라고 지목받았던 한겨레 경향이 언제까지 담고 즉 공조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세 번째 우병우 수석의 구체적인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끝까지 사정라인 장악을 위해서 내년까지 우병우 수석을 안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송희영 주필이 사의 표명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충 해석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 선언일 수도 있고, 결사항전을 위해서 약한 부분을 제쳐놓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송희영 주필이 딱 물러나면 조선일보가 공격받을 일이 일단 없어요. 글로 다 집중됐었으니까 의혹이.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만드는. 네, 그래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9월달에 국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검찰은 뭐 수사 오늘 아까 정강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서랍도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아무튼 수사는 계속 할 거고 검찰이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석수 감찰관도 있어서, 그래서 무작정 봐주지는 않을 거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다 할 거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검찰의 역할. 요거 다 할 거라고 보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저는, 거죠. 저는 검찰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어떻게 되든 계속 우병우 건을 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나올 게 더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론의 대응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송희영은 물러나고 우병우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적들이 쏠 표적지를 조선일보는 없앤 거고요. 청와대는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화살이 그렇게 꽂혀 있는데도.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청와대와 조선일보와의 그동안의 격전이 있잖아요. 이게 1라운드였어요. 이제 2라운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뭐 봐야죠. 그리고 이런 전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 청취자들과 그다음에 이 팟캐스트 진행하는 우리의 자세. 둘이 계속 싸우도록 싸움을 붙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큰 타격을 입히면 우리한테 큰 성과다. 이렇게. 근데 뭐 보고요. 때까지 조선일보의 그 행태로 봐서는 이런 싸움에서 조선일보가 물러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더욱 개싸움이 되겠군요. 신뢰성 기자협회 신뢰성 4위인가요? 조선일보. KBS가 6등 했나요? 4강 안에 드는데요, 신뢰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좋아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지금 이번만 신뢰하고 앞으로 다시 신뢰를 접을 거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여전히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조선일보 편이고요. 이후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서 부패 언론이든 좌파 세력이든 비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쪽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뭐 기원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1부에서요 조선일보의 이렇게 포커싱해서 봤는데요. 사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KBS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부에서는요 직원 징계와 보도 통제가 난무하는 KBS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의 성재호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